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특히 한지훈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혹독하게 느껴졌다. 해가 저물고 첫눈이 도시를 덮기 시작하던 날, 지훈은 매년 그렇듯 안에 강혜진의 묘지를 찾았다.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같은 시간, 같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가 떠난 이후 그의 삶은 멈춰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훈의 시간은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또 왔어. 벌써 5번째 겨울이네.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무릎에, 그리고 꽃다발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 순간 묘지 뒤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기의 울음이었다. 이곳은 산속 공동묘지, 늦은 밤에 아이의 울음이 들릴 리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고 점점 또렷해졌다. 본능적으로 소리를 따라간 지훈은 묘지 입구 근처, 작은 눈더미 속에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가 조그만 담요에 쌓인 채 떨고 있었다. 눈은 아기의 얼굴에 소복히 쌓여 있었고 아기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은 곧장 아이를 품에 안고 담요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아기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건 한 장의 사진이었다. 낡고 젖은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지훈 자신과 아내 혜진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이게 어떻게? 사진의 뒷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글씨는 분명 혜진의 손글씨였다. 너무나 익숙한 그 필체는 지훈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혜진아, 이게 무슨 뜻이야? 눈보라가 거세졌고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차량으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타이어가 눈길을 갈라냈다. 그의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넓은 거실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시간은 그때 이후로 멈춘 듯 조용했다. 집안에 들어서자 오랜 집사 박 여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 이 늦은 밤에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거실로 향해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온풍기를 틀었다. 아이의 몸을 덮고 있었던 담요는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에서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사진 속 혜진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훈의 심장을 조여왔다. 박 여사님, 따뜻한 물과 수건 좀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아기용 분유도 찾아봐 주세요. 회장님, 혹시 이 아이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때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민재, 지훈의 장남이 내려왔다. 수트 차림 그대로 퇴근 후 늦게 들어온 참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이가 무슨... 민재는 상황을 보며 말을 멈췄다. 소파 위에 누운 아이와 그 곁에서 사진을 들고 있는 아버지. 그 조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아버지, 혹시 이 아이, 아버지의... 그런 건 아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나도 잘 모른다. 그럼 왜 데려왔습니까? 이런 일이 알려지면 회사는 물론 언론에도. 민재야, 지훈이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사진을 봐라. 민재는 아버지가 내민 젖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엄마? 그래, 너희 엄마야. 이 아이의 손에 이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뒷면에는 너희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도 어릴 적 어머니가 써준 쪽지와 카드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필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무슨 뜻이죠? 엄마가 이 아이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 하지만 뭔가가 있었던 건 분명해. 혜진이는 항상 사회활동을 하며 누군가를 도왔지. 하지만 나도 몰랐던 무언가를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쥐었고 지우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막 생명을 붙잡은 작은 존재.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무게가 너무 컸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눕지 못했다. 서재에서 그는 결혼 당시 혜진이 써준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했고 용기 있었으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이 싸움에서 제외시켰을까?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눈이 천천히 세상을 덮는 동안 지훈의 마음속엔 또 다른 기억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혜진의 웃음, 마지막 인사,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혜진아, 내가 그 아이를 지킬게.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더 이상 아무도 잃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한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아이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작은 가습기에서는 따뜻한 김이 뿜어져 나왔고 아이는 이제야 조금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다시 한번 결혼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뒷면의 글씨는 어젯밤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혜진이, 이 아이와 어떤 관계였던 거야? 그리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지? 지우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정소영을 떠올렸다. 혜진과 함께 자원봉사를 다니며 늘 곁을 지켜줬던 그녀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연락처는 여전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뒤에 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소영 씨, 나 지훈입니다. 강혜진의 남편이요. 지훈 씨, 갑자기 무슨 일이죠? 혜진이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남긴 어떤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영은 조용히 말했다. 부산에 내려와 있어요. 병원 근무 중인데 퇴근 후에 시간이 좀 있어요. 광복로 근처에 있는 카페 은하수로 오세요. 저녁 6시쯤이면 괜찮을 거예요. 지훈은 그 길로 짐을 챙겨 서울역에서 KTX를 탔다. 눈은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이가 누구인지, 혜진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알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부산 광복로의 거리는 눈이 녹아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카페 은하수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공간이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소영이 그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이에요, 지훈 씨.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사진과 함께 적힌 글씨를 소영에게 건넸다. 소영은 사진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죠? 묘지 근처에서. 한 아이가 이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채로.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아이, 아마도 혜진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일 거예요.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어떤 비밀 조직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자선단체였지만 실은 여성과 아이들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해외로 불법 입양을 보내는 조직이었죠. 지훈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그럼 혜진이 그 조직을 조사하다가. 그래요.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일부는 저에게도 공유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해. 이건 단순한 자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아이가 열쇠야. 이 아이가 열쇠라고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직의 수장이자 혜진이가 추적하던 인물, 도경석. 그는 자신을 자선사업가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인신매매와 밀수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가 관여한 입양 서류 위조, 아이들 이동 경로,
돈의 흐름까지 추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그게 단순한 사고라고 믿지 않아요. 지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혜진이 그토록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애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짊어지려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다. 혹시 혜진이 남긴 자료나 메모 같은 건 없습니까?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긴 자료예요. 당신 아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 당신이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우는 그것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소영 씨, 이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혜진이는 항상 누군가를 도왔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녀를 도와줄 차례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지우는 USB를 여러 파일들을 확인했다. 영상, 사진, 녹음 파일. 전부가 도경석과 그 조직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다. 사회복지사, 정치인, 경찰 간부까지. 도경석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이미 깊게 뿌리내린 그림자 정부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은 분노였다. 혜진이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지금은 그 아이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훈의 발걸음이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혜진이 남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집에 도착한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정소영이 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영상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정리되지 않은 채 녹음 파일 형태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부산 북구 5호 복지센터. 아동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입양 기록은 명단과 맞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혜진의 것이었다. 그녀가 몰래 녹음한 듯 주변엔 아이들 소리와 복지사들의 발걸음이 섞여 있었다. 다른 파일에는 도경석의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은밀히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다.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 서류는 이미 위조됐고 다음 달엔 해외로 보내. 지금 걸리면 끝장이야. 강혜진, 그 여자 조심해. 지난번에 센터에서 의심스러운 사진을 찍고 갔다더라. 지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혜진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다. 며칠 후 지우는 정소영에게 연락해 다시 한번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과거 혜진과 함께 자원봉사를 갔던 경기도 예곽의 한 아동보호소 주소를 보내주었다. 그곳이 시작이었어요. 혜진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곳. 지우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 폐쇄된 보육시설로 향했다. 낡은 건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을 멈춘 듯 황폐했고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엔 오래된 그림들과 아이들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걸음을 옮기던 그는 한 방에 들어섰고 그곳 벽에 걸린 단체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혜진과 몇 명의 봉사자들이 서 있었다. 혜진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고 그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은 지금 지훈이 돌보고 있는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떼어내어 뒷면을 살펴보았다. 거기엔 작고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 12일. 도경석의 첫 실수. 절대 이 아이를 그들에게 넘기지 마. 지훈은 숨을 삼켰다. 혜진은 이미 그때부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경석이
그 아이를 쫓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갑자기 건물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몸을 숨겼다. 몇 초 후, 2명의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며 건물 안을 수색하고 있었다. 차는 밖에 있어. 분명히 여기에 있어. 지금 찾지 못하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 사장님이 직접 지시했대. 지우는 숨을 죽이고 창문 쪽으로 몸을 숙였다. 문 밖으로 탈출할 길을 찾던 그는 건물 뒤편에 오래된 지하실 문을 발견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간 그는 어두컴컴한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지하실엔 먼지 쌓인 파일과 상자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을 살폈다. 그중 하나의 상자에서 2019 입양 기록이라고 적힌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한 서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양부모 정보란이 비어있는 입양 신청서.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강하늘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늘.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출생일, 건강기록, 보호자 정보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있었다. 어머니, 강혜진.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혜진은 이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보호자로서 입양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럼 아버지는? 서류 밑에 더미를 뒤지자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그 안엔 병원에서 발급된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문서 상단에는 분명히 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동, 강하늘, 생물학적 아버지, 한지훈, 99.8% 일치.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아, 내가 내 아이였구나. 혜진이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멀리서 다시 인기척이 들려왔다. 지우는 문서를 품속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건물 밖에 도착했을 땐 남자들이 이미 다른 쪽으로 이동한 후였다. 그는 조용히 차량으로 돌아가 엔진을 걸었다.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혜진은 도경석의 범죄를 막기 위해 아이를 보호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임에도 지훈에게 말하지 않은 채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그들의 아이. 두 사람의 피와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 지훈은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린 채 속삭였다. 혜진아, 나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지킬게. 하늘이도, 너의 진실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울의 야경이 차창 너머로 번져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를 마주한 지금, 그는 앞으로 걸어갈 이유를 찾은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지훈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흐릿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강하늘, 그 아이는 혜진과 자신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혜진은 왜 침묵했을까? 그 많은 고통을 왜 혼자 감당했을까?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왜 끝까지 이 아이를 숨기려 했을까? 지우는 갑작스레 든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한민재, 그의 아들이자 변호사. 지난 며칠간 민재와는 최소한의 말만 나눴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그와 공유해야 했다. 전화를 걸자 5번째 벨소리에 민재가 받았다. 아버지? 민재야, 지금 집에 있니? 네, 아버지, 어디세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 곧 도착할 거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기다려줘.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곧장 서재로 민재를 불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민재는 서류를 읽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하늘이는 너의 이복동생이야. 너희 어머니와 나의 아이지. 혜진이는 이 사실을 숨겼지만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동안의 오해, 분노,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사회활동에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싸움을 하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조용히 희생했던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마도 나를 위험에서 지키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너에게도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어쩌실 생각이세요? 진실을 밝힐 거다. 도경석, 그 자를 반드시 세상 앞에 끌어내야 한다. 혜진이가 남긴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어. 하지만 나 혼자선 부족하다. 나와 함께 해주겠니? 민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며칠 뒤 지훈과 민재는 은밀히 한 인물을 만났다. 그는 지훈의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근무 중인 오재형 경감이었다. 오 경감은 USB와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불법 입양이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고 그 배후엔 정치인과 기업인까지 연루돼 있어. 이걸 그냥 수사하자고 올렸다간 자료 자체가 묻힐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재가 물었다. 공개적으로 밝혀야 해 언론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그럼 이선도 함부로 덮을 수 없게 되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방법은 있나? 다음 주에 서울에서 대형 자선 행사가 열려. 도경석도 메인 스폰서로 참석할 거야. 그 자리에서 폭로하면 돼.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위험하지. 하지만 시간 없어. 이대로 미루면 그놈은 흔적을 없애버릴 거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서겠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폭로 당일. 행사장은 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이었다. 국내외 주요 언론, 재계 인사, 정치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도경석이 환한 미소로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박수갈채가 이어졌지만 지훈은 조용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갑작스런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술렁였고 도경석의 얼굴도 굳어졌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는 낯선 이름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 강해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순간 회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가 단순한 불행이라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경석 씨의 범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USB를 꺼내 무대 옆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영상과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참석자들의 얼굴이 하나둘 일그러졌다. 이 증거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자선 사업이 사실은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을 희생시킨 범죄였다는 것을. 도경석은 당황하며 무대 뒤로 빠지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연회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오 경감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도경석 씨, 당신을 인신매매, 사문서 위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훈은 그 소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마이크를 놓고 무대를 내려왔다. 민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보고 있었겠지. 그날 밤 서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어둠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사람, 하늘이,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경석이 체포된 이후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며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지훈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아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힌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모든 일에서 손을 뗐다. 회장직도, 공식 인터뷰도 모두 거절한 채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 바로 강하늘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며칠 후 지우는 민재와 함께 혜진의 묘를 다시 찾았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눈은 며칠째 내리지 않았고 해가 부드럽게 묘지 위를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흰 백합을 놓았다. 민재는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곧 하늘이를 품에 안은 채 앞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아들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었다. 아이는 고요히 자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혜진이 지키고자 했던 전부였다. 혜진아, 지우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너의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어. 넌 틀리지 않았고 혼자였던 것도 아니었어. 나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지만 이 아이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려 해 너의 목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묘지 사이를 스치며 흩날렸고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혜진이 거기서 지훈의 말을 듣고 있는 듯했다.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게 많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진실을 감당하는 인내,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사랑.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겠지. 그날 묘지에서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말없이, 조용히.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 달 후, 지우는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대형 컨퍼런스 홀이 아닌 강혜진이 생전에 봉사하던 작은 복지센터였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짧게 말했다. 제 아내, 강혜진은 세상이 외면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 조용히 싸워왔습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저와 제 아들은 강혜진 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보호, 불법 입양 방지, 미혼모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혜진은 그 약속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고 저는 그 약속을 이어가려 합니다. 짧은 발표였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강혜진 재단은 곧 정식 출범했다. 지우는 초대 이사장이 되었고 민재는 법률 자문을 맡았다. 재단은 하늘이 이름으로 첫 보호소를 개소했다. 이름은 하늘의 집. 어느 봄날 하늘이 첫 생일을 맞이했다. 작은 파티가 열렸고 가족 외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풍선 대신 흰색 꽃이 방 안에 가득했고 케이크에는 하늘이와 함께 걸어온 첫 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하늘이를 안고 촛불 앞에 섰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민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얘가 나보다 잘생긴 것 같네요. 질투나요. 지우는 웃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파티가 끝난 후 지우는 하늘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지우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낮게 말했다. 하늘아, 너는 단지 우연히 내게 온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너의 엄마가 세상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아이고 내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이야. 그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곳이 많단다. 하지만 너는 빛이 될 수 있어. 엄마처럼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몇 년이 흐른 후 강하늘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첫날 지우는 손을 꼭 잡고 학교 앞까지 함께 걸었다. 교문 앞에서 아이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나 무서워.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아. 무서워도 돼. 하지만 중요한 건 무서워도 앞으로 가는 거야.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단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발걸음을 교문 너머로 내디뎠다. 지우는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혜진아, 내가 지키려 했던 세상에서 하늘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
그의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도시의 한복판, 높은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거리 위에 작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한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 아이가 향하는 길 끝에는 어둠이 아닌 사랑과 진실의 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이다.